안녕하십니까.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의 손기웅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통일 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1강은 현 정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2강은 우리의 과제, 향후 정책 방안에 관해서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제1강입니다. 먼저 한반도 통일 비전과 진전 구도입니다.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만 되는지,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비전을 한번 말씀드리고 보자 합니다. 사실 통일은 통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 특히 그 가치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의 실현에 있다는 것이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가 통일을 한 이유를 한반도 모든 주민, 특히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복지를 남북한 모든 주민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통일이 최소한 동북아, 넓게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때문에 통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물론 일상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은, 여러분, 통일에 관해서 한번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4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 강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세계 10대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강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정치력이 과연 우리의 경제력만큼이나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정치 무대에서 10대 정치 강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단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정치에 대한, 우리의 외교 정책, 안보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미일 중러 주변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의 입장을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된 독일을 한번 보시지요. 분단 시기의 서독은 사실상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서독의 정치를 2등국 정치, 편성 정치라고 했겠습니까?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미국의 세계 정치에 편성하는 정치, 미국의 세계 정치에 절대 거스르지 않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1등국이 아니다. 1등국 미국이다. 우리는 2등국을 지향한다. 그래서 2등국의 정치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통일된 독일은 정치 무대에서 세계 정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15년 만에 통일 독일의 외교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 안보리에 이사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국력에 걸맞는 정치력을 해야겠다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상임 이사국이 되고자 상임 이사국의 자리를 5개에서 7개 늘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과 함께 했지요. 여하튼 통일된 독일은 정치 강국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런 국가에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군사 주권국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한 주권국가로서 한 국가에 외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결코 주권국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겪었고,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군사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우리는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 힘에 기대는 한 미국의 군사력 또 정치적 역량이 있고, 또 막대한 미국의 군수무기도 구입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라크에 파병하던 미국 요청에 의해서 해외에 파병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분단 상황에서는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군사 주권국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통일된 독일 한번 보십시오.
한나라의 한 국가가 자국의 군대를 해외에 파병해서 전투를 하는 행위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통일된 독일은 자국의 군대를 유엔 헬멧을 쓰든가 안 쓰든가 관계없이 해외에 보내 전투를 하고 있는 군사 주권국이 되었습니다.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의 조지 부시 주니어 대통령이 파병을 요청했을 때 통일된 독일은 노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국익이 아니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분단 시기에서도 꿈도 꿀 수 없었던 군사 주권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군사 주권국에 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 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발전을 이루한 정말 눈부시고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노력해서 그분들이 참 배를 곪으면서도 그 일제 36년 압제가 끝나고 또 전쟁의 그 폐허화된 속에서 그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교육시켜서 그 자식들이 전 세계를 누리면서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기초를 이루었고 지금 우리는 수출 10대 강국, 경제도 10대 강국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국가 성장의 기본 요건이, 경제 성장의 기본 요건이 토지입니다. 우리 토지 있습니까? 또 하나가 노동력입니다. 우리 노동력 있습니까? 교육을 시키려 해도 사람이 있어야죠. 세계는 자원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따지보면 자원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원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수입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장이 있습니까? 5천만 규모의 경제하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수출을 해야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원 수입이나 외부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크게 요동칩니다. 우리가 무슨 반도입니까? 대한민국은 섬입니다. 섬. 교통로가 없습니다. 국가 성장의 기본 요인인 토지, 노동력, 자원, 시장, 교통로가 없는 이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 성장을 계속 이끌 수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모든 대통령이 아파트 토지 문제, 집값 문제, 여러 가지 실업 문제 논의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국가 성장의 기본 요건이 모자란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 문제, 직구하는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제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집 문제, 주택 문제, 땅 문제, 직업 문제가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북한 노동력이 있습니다. 토지 있습니다. 남북한 합하고 동북 삼성에 우리의 문화가전 중국의 동북 삼성 합치면은 큰 시장이 있습니다. 자원이 있습니다. 교통로가 확보됩니다. 통일은 절대 통일 대박은 아닙니다. 통일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통일 이후에 북한의 경제를 우리 남쪽 수준을 끌어오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 일제 악랄한 악독했던 36년의 그 식민지가 끝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오늘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정말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회 통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지구상 21세기 지금 이 현 시점에 이 대한민국만큼 좌우 진보 보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싸움하는 아기다툼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에, 한 국가에 좌우 진보 보수는 서로 경쟁하는 것은 그 사회를 더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소모적인 이런 이질감은 정말 국가 성장의 장애가 됩니다. 물론 통일이 된다고 해서 완전한 사회적인 갈등과 일생이 없어진다 할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이 남북 간의 이념적 갈등이 남쪽에 투영돼서 남남 갈등 유발하는 이런 극단적인 소모적인 통합은 치유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통일된 독일을 보십시오. 물론 40년간의 분단 시기 속에 지금도 아직까지도 동쪽과 서쪽 수민들 간의 머릿속에 갈등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치유되고 있습니다. 치유하고 있습니다. 동독 출신의 지도자, 정치인, 그것도 여성분이 18년간 총리를 했고요. 동독 출신이 연방 대통령, 연방 국회의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독 출신이
독일의 국기인 축구 국가대표인 감독 주장도 했습니다. 통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이 네 가지 차원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중요한 정치 강국, 돈으로 환산할 수 중요한 가치인 군사 주권국, 그리고 경제 강국, 또 통합된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향하는 삶이 이런 삶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명기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존중해야 되죠.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 사회에 모두가 통일 지향자일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정치인들이 우리는 통일은 이미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김정은이 주장을 반바됐지 남북한이 이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을 이끌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자를 분단 부역자라고 합니다. 부역자는 사전적 의미에서 적에게 이롭게 해서 자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부역자라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에 빌붙어서 일제에 추종했던 자를 우리는 일제부역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심판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시기에 인민군에게 편을 제공해서 협력했던 사람을 전쟁부역자라서 지금까지 심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단부역자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분단을 기정사실화 해서 분단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단 고착에 기여하는 사고와 행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저는 분단부역자라고 저는 개념 짓고 대한민국 국민이 적어도 일상에서 통일에 무관심할 수, 관심을 적게 가질 수 있지만 분단부역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학자입니다. 저는 팩트에 기초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통령 문재인 2019년 3.1절 뜻깊은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일도 먼 곳이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공식 통일 방안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지향하는 1국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가 아닙니다. 2국가의 평화 공존을 문재인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당대표죠. 통일을 지향하기는 이미 너무 늦었다. 학계에서 사실상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이 오히려 낫겠다. 이런 말을 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자 얼마 후에 통일을 단기적 직접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헌법이 정한 통일에 이르는 길이라고 대한민국 헌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분단 이국가 공존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자칭 통일운동의 선봉이라고 자임했던 임종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고자 하는 정치 지도자는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항상 한반도 평화적인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저는 항상 저희 소견을 밝히기 전에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 머릿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가 지향한 다음에
방향 어떻게 진전되어야 하는가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저의 현실적인 사고와 정책 방안 또는 학술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3단계 통일 방안입니다. 첫째, 남북 화해 협력. 두 번째, 남북 연합. 1국가 2체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민족, 1국가, 1정부, 1체제, 1정부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북 화해 협력이 너무나 지금까지도 달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맞춰서 저는 3단계로 세분해 보았습니다. 첫째, 남북 화해 협력을 남북 간의 모든 측면에서 대결한 적대적 대결 단계. 그리고 두 번째로 남북이 소위 말하는 상위 정치인 이념 정치 군사 분야에서는 서로 갈등하나 하위 정치 분야인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협력하는 적대적 협력 단계. 그리고 세 번째 평화 공존. 남북 간에 서로 이념은 달리하나 하위 정치인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지는 이 3단계 평화 공존, 이것이 저는 남북 화해 협력 1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남북 관계를 전개해 보면 적대적 대결에서 적대적 협력으로 진전되었다가 다시 지금 현 시점은 완전 적대적 대결로 와 있는 모든 것이 닫혀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바는 남북이 어떻든 간에 상위 정치인, 이념 정치 군사적 분야에서는 갈등하더라도 하위 정치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념은 다르더라도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도 협력하는 평화 공존의 단계로 진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뛰어넘어서 향후에는 이념도 서로 수렴하고 자유민주주의 수렴하고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활성화되는 남북연합의 단계로 진전하고 이어서 통일의 단계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로 진전해야 되겠죠. 이 한반도 평화 통일 진전 구도에서 모든 것이 남북한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평화 통일은 1차적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 최강의 미일 중로의 역할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간의 관계 차원은 모든 것이 국제적 차원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민족 공동체 통일반 1단계인 남북 화해 협력 단계 이 3단계에서 우리가 국제적 차원을 추진해야 될 것은 남북이 적대적 대결에서 평화 공존을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온전하고 있는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소위 말해서 평화를 회복시킨, 전쟁으로 깨어진 평화를 회복시키는 이 냉전 구도를 해체시킨과 동시에 북핵 문제의 1단계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화 공존을 가는 남북 화해 협력 단계에 있어서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지금까지 북한 행태를 볼 때 아마 그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남북 화해 협력 단계, 평화 공존의 단계, 이 단계에서는 북핵 문제 1단계인 북핵 기존에 있는 북핵을 동결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 무기들을 보고하는, 신고하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1단계라 보고 이 1단계가 북핵 문제를 1단계 해결되는 것이 이 남북한 화해 협력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이 이념은 달리하더라도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활성화되는 남북연합의 단계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되겠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완전히 폐기돼야 되겠죠. 이와 동시에 전쟁으로 깨어진 회복되고 평화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 차원에서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기구가 형성되어서 일단 북한이 남북연합의 1국가 2체제 속에서 체제는 유지하는 동시에 그러나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체제가 구축됨으로 해서 체제는 북한이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한반도 평화 통일 진전 구도의 2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깨어진 평화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북핵 문제 해결되고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형성된 이 단계에서 주변 국가들은 아마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는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변 국가들에서의 평화의 개념은 2단계까지지만 저희들 한민족은 제3단계 완전한 평화 유비, 회복, 유지뿐만 아니라 통일을 시켜야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위험한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일정부의 통일로 할 수 있겠다고 이룩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항상 글을 쓰고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할 때 지금 제가 어떠한 시점에 놓이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가 남북 간 차원에서 국제 차원에서 어떤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다듬고 행동하고 글을 쓸 때 이러한 구도를 한번 상정하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국민들이 5천만 국민들이 전부 다 통일 문제 전문가라서 아마 여러 가지 통일 방향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법에 따르면 우리의 통일 방안은 통일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 못 박혀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존중해야 되고 만약 이 조항을 받아들인다면 주체사상이 아니고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남쪽 주민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력 통일을 배제하면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주민입니다. 북한 주민이 주체사상이 아니라 김실과의 독재 체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지향체제로 선택하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를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들도 이런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평화의 진군을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체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국민을 그들의 지향하는 체제와 함께하는 동포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개념지어서 통일의 원동력은 북한 주민이다. 남쪽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민족 자율권 행사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가려는 평화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바로 통일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1993년 독일에서 유학해서 귀국해서 학자로서 처음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통일의 힘은 북한 주민으로부터 분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줘야 하며 한국은 그들의 지향점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변함없는 저의 생각이고 지론입니다. 저는 유학 시절인 1989년 11월 9일 독일 서베를린의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저녁 늦게 11월 9일 저녁 늦게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게이트 개선문 근처에 쫓아가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현장을 목도하고 통일에 저는 헌신하기로 마음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와 독일은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에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독일 통일이 주역의 동독 주민이었던 것처럼 통일의 주역은 통일의 원동력 북한 주민, 이건 변함없는 사실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이정표를 현 정부가 지난해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우방이 미국과 일본, 이 두 국가의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 지난해 8월 18일 날 함께 회동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은 이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입니다. 이 3국의 정상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을 지지한 건 처음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는 우리 앞으로의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일본과 미국의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이들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문서를 근거로 해서
통일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북한 주민에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제가 중요한 것은 핵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93, 4년부터 시작한 지금까지 가장 큰 화두가 한반도의 북한 핵 문제입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많은 정말로 수많은 우리의 노력과 국제적 노력이 지금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에 우리가 필요 조건만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충분 조건을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통일과 마찬가지로 북핵 폐기에도 북한 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강력하게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하고 또 우리가 강력한 핵 억제력을 확보한다고 해서 북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핵 폐기를 위한 필요 조건이 바로 강력한 대북 국제 제재 그리고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핵 억지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충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주민입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에 다가가서 그들에게 거짓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진실을 알려주고 그들이 핵무기에 대해서 정말로 곰곰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김씨 일가는 김정은까지 핵무기를 개발 보유할 수밖에 없는 명분으로서 미제국주의 또 그 앞잡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과 일본을 합시한 이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용으로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것이 진실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6.25 전쟁의 그 참사를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북한을 군사적으로 먼저 선제 공격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정말 응징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든 국민들은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고요? 여러분,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침략하려고 마음먹었다면 핵무기가 없던 북한의 군사력이 미국의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의 형편없던 북한을 진작 공격했지요. 공격했습니까? 6.25 전쟁이 끝나 지금까지 핵무기였던 북한, 그 군사력 보살권 미국이 군사적으로 선제 공격했습니까? 북한이 혼자입니까? 그 뒤에 중국이 예전의 중국입니까? 러시아가 예전의 중국입니까? 미국이 먼저 침략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 이 진실, 북한이 김정은이가 먼저 도발하지 않는 한 전쟁은 없다는 이 진실을 북한 주민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김씨 일가가 자업자득 한 대북 국제 제재, 그 대북 제재로 인한 고통을 누가 받습니까? 김씨 일가입니까? 권력층입니까? 바로 북한 주민이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에 다가가서 핵무기 개발의 유일한 목적이 외부로부터의 침략 대비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고 또 김씨 일가 속에서 이어질 그들의 권력 유지 세습이 유일한 목적임을 동시에 핵무기 개발로 인한 그 고통, 대북 제재로 인한 고통이 바로 북한 주민들이 오롯이 감내해야 되는 그 진실을 알려주고 핵무기 개발이 북한 주민에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임을 핵무기가 없이도 함께 잘 사셨다는 그 진실을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핵무기가 오히려 우리에 반대되겠다. 그들 속에 북한 핵무기의 해법이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핵무기 폐기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바로 이겁니다. 필요 조건인 강력한 핵 억지력과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에 다가가서 북한 주민 스스로 핵무기를 반대하는 상황, 이 북핵 폐기의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진할 정책 방향인 것입니다.
2022년 9월달인가에 동아일보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국민의 95% 찬성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지면을 통해서 우리가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를 배치를 하는 것이, 재비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노림수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하튼 그 이야기를 들은지 어떤지 간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95%가 찬성하는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옳은 정책 방향입니다. 우리가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순간 북한 김정은은 그것을 미국의 무기지만 남한에 배치된 그 무기를 남한의 핵무장화로 규정하고 대북 국제 제재의 무효를 주장할 겁니다. 남북한에 다 핵무장한 마당에 왜 우리만 대북 제재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그것에 동조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순간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순간 대북 국제 제재에 대한 명분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반도의 그 핵무기는 미국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것을 우리의 핵무장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핵무장의 고도화를 점점 더 강화함으로써 남북한의 핵무장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결한 대북 국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또 확실한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취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재산 남은 것은 북한 주민의 역할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평화 통일의 원동력이고 북핵 폐기의 충분 조건입니다. 따라서 지난 정부가 했는 김정은을 중심에 둔 정책이 아니라 대북 통일 대북 정책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중심에 둔 대북 정책, 그들에 다가가서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마음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남북 간의 모든 접촉과 교류는 닫힌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 다가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는 제2강에서 강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주민에 다가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통일의 원동력은 북한 주민이다. 북핵 폐기도 중심 세력은 북한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통일 준비입니다. 통일 준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도 우리는 사회 모든 측면에서 북한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우리가 강력한 좋은 국가를 만들었지만 우리 사회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산업적 생태를 더욱 성숙시키는 선진민주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선진민주 국가로 만드는 그 순간 더 선진민주 국가를 건설하면 할수록 북한 주민들의 결단의 순간, 그들의 평화의 진군이 더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선진민주 국가로 만드는 것이 1차적 과제라면 2차적 과제는 이 선진화된 민주국, 북한 체제와 비교할 수 없이 앞선 이 대한민국을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듣고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차적 과제고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과 함께 하려는,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통포고 그들과 함께 살고 싶은, 우리가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누리고 싶은 우리 마음을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될 중요한 통일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실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공기업들은,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지침을 만들어서 통일 준비의 개념, 내용, 방법을 정립해 가서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일상에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생각하고, 단순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통일 준비를 갖다가 개념 방법 정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는, 공기업은, 국민은, 학교는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통일 준비를 고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 다가가고 그것이 통일을 준비한 노력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에서 통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원을 적었습니다. 제가 통일을 이룩 하자는 이유, 통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그 서원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좀 깁니다만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좀 길기 때문에 제 2강을 마치고 우리 수업 시간에 실제 그 장소에서 현지에 제가 이 서원을 낭독하기를 하고 여러분 1강에서는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통일 비전이 무엇인지, 통일의 방안은 왜 하나밖에 없는지, 그 통일의 방안에서 왜 북한 주민이 중요한지, 그리고 핵 문제 해결에서도 과연 왜 북한 주민의 역할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